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여당 핵심 인사들의 용태를 압박해온 이뇨한 혁신위원장, 대통령을 언급을 하면서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지금부터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여운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른바 윤심을 언급한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에 직접으로 연락 온 건 아니고요. 돌아서 온 말씀이 만남은 오해 소지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우리 당과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지적할 것 지적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겠다. 아니요.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연락 온 거는 아니지만 대통령으로부터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를 받았다. 이뇨한 위원장의 발언, 이 대통령이 친윤 인사들의 험지 출마 혹은 이 불출마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시기 충분한데 우리 김영우 의원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이뇨한 혁신위원회 성공을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정치인은 윤석열 대통령일 겁니다. 네. 이 혁신이 잘 안 되면은 예. 결국 그 혁신의 실패고 그렇게 되면은 내년 총선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내년에도 총선 결과 여소야대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예. 그거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죠. 그리고 대통령의 레임덕이고. 예. 그래서 지금 아마 누구보다도 국민의힘 혁신, 쇄신에 대해서 가장 간절한 예. 그 아주 절박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그런 그 이뇨한 혁신위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과 네. 이뇨한 그 위원장은 이심전심이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김기현 당대표는 혁신위원회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편한 기색입니다만은 그러니까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불편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혁신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예. 그리고 불편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전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불편함은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혁신위의 실패는 곧 김기현 당 지도부의 실패입니다. 김기현 당 대표의 실패예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가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터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하겠지만은 지금 그 이뇨한 혁신위는 혁신을 밀고 나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 위원장이 지금 공개한 게 뒤늦게 공개한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응심이 실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그만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발도 만만치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네, 저는 그 예정된 수순이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가 그 부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네. 여태까지 그래도 혁신 성공했다 하면은 그거는 다 불편한 가운데 예. 혁신이 이루어진 것이고 단합과 조화로운 그런 그 혁신 개혁은 불가능한 거죠, 애당초.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혁신위와 이 여당 지도부 핵심 인사들 간의 갈등이 커진 가운데 어제 이뇨한 위원장 윤심을 언급한 것이죠.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조금 직접적으로 좀 조율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밖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뇨한 위원장이 어제 윤심을 드러낸 게 속을 들킨 거죠. 우리 혁신이 뜰 때 여기 용산과 무관했을까? 아니다. 저 뒤에는 반드시 윤 대통령이 있다. 예. 윤 대통령이 있는데 그걸 마치 이뇨한 위원장이 싹 가리고 있어서 뭐 국민의힘이 독자적으로 혁신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그 뒤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거를 들킨 건지 밝힌 건지 어제 다 드러났습니다. 예. 그랬다는 거는 결국 혁신위가 뭔가 용산과 무관하게 자체 혁신을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이 결국은 하명을 받아서 국민의힘에 던진 거 아니냐. 그래서 중진 의원들 험지 가라고 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고 오히려 주호영 의원은 내가 대구를 지키겠다. 그리고 핵심으로 지목됐던 장제원 의원은 뭐 4,000명 이상의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나는 권력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반기드는 모습이 보였고요. 예. 김기현 대표조차도 혁신위가 너무 급발진하는 건 아니냐. 정당이라는 거는 당이 중심이 돼서 총선을 치르는 것이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예. 이뇨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혁신이 조기 해체설까지 나오는
있는 판에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윤심이라는 저는 최후의 숨겨진 카드를 던졌고요. 야. 그러면 결국 윤심의 뜻대로 앞으로 혁신위가 추진하겠다. 예.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밖에서 이제 이런 비판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김기현 대표 혁신을 향해서 연일 불쾌감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에 전권을 준다 했던 김기현 대표 자신의 거취 문제가 나오자 혁신을 비판하는 것. 아까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뭐 자가당착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같이 뭐 가야 하는 상황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정혁준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을. 글쎄요, 김영우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김 대표한테 유쾌하지 않은 건 당연한 거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거취 문제라고 하는 거는요.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지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면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예. 하지만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만약에 혁신위원회가 실패한다. 혁신위가 제안한 것들이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김 대표 거취 문제가 쑥 들어가겠습니까? 네. 오히려 더 크게 거취 문제가 또 문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결정을 김기현 대표가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장제원 의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조 변호사님께 보시기에서는 장제원의 끝까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밖에서 봤을 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버티기 예. 어렵다. 예. 지금 이미 뭐 대통령이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전달된 것 같고요. 예.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SNS에 대규모 조직 세과시 사진을 올린 건데 그 사진을 통해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러 서울 가지 않겠다. 그런 압박을 이뇨한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내는 메시지 외에 내부적으로 다른 방식의 압박을 계속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이제 다른 가능성은 뭐 실제 이렇게 여당 여권의 혁신이 어떤 극적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뭐 행동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는데 드러나는 걸로는 실제 굉장한 압박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결국 뭐 이 대통령의 뜻이 그렇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끝까지 거부할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쉽지 봅니다. 않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요 혁신위를 둘러싼 이 파열음이 이어지면서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위원장과 그 혁신이가 좀 템포를 좀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톤도 좀 조절하고. 혁신이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할 때 그게 SNS 올리는 걸 조심을 했어야지요. 마치 그게 혁신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는 언론의 평가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그걸 안 올렸으면 좋았겠다는. 자, 혁신위가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혁신위와 지도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공동운명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잘못되면 뭐 글쎄요 조기 해체 또 비대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혁신위의 혁신안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은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죠. 그런데 지금 그 혁신위의 실패는 당 지도부의 실패라는 게 명확한 거예요. 예. 혁신위를 띄운 것은 예. 다름 아닌 당 지도부입니다. 네네. 전권을 주겠다 혁신을 위해서 말이죠.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 전체의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은 당내 갈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진 의원들의 그 험지 출마, 그다음에 뭐 이제 불출마 이것이 아직 실행에 옮겨지진 않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또 성격상 예. 아마 험지 출마, 뭐 서울로 이렇게 출마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생각지 않을 겁니다. 출마 아니면은 불출마죠, 부산에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근데 결국은 대통령이 지금 그 혁신의 성공을 바라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중진 의원들로서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단지 혁신위원회도 단순히 험지 출마나 불출마나 이런 것을 막연하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하고 엄청난 그 소통이 또 필요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분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치력이 발휘돼야 되는 거죠. 자존심을 무너뜨려 가면서 압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정치를 지금 누군가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좀 상당히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의원을 뭐 3번씩이나 하셨잖아요. 예. 분위기 상황을 보면 이게 떠밀려서 너 나 그만하지 말아라는 것보다는 자신이 명분을 가지고 그렇죠. 그만둘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최악의 경우가 총선 기획단 꾸려져 가지고 거기서 컷오프, 현역 의원에 대한 컷오프 기준이 만들어지고 네네. 그거에 의해서 밀려나는 게 가장
그 서글픈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예. 그 조건들은 뒤에서는 좀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향한 이 민주당 인사들의 막말 릴레이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한 장관의 입이 윤석열 대통령을 물 수 있다. 한 장관은 탄핵을 바라는 이상한 장관이다. 뭐 이런 발언까지 지금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막말 포문을 연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 정의당 유호정 의원은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임서인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을 금수라고 표현해 파장을 일으킨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당 안팎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장관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이런 무분별한 입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나중에는 물 수도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한 장관 때리기에 가세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되게 탄핵을 당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넌 이상한 장관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포문을 연 막말이 경쟁적으로 당내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어리 와가지고 국회에 와서 이 300명 지보다 인생 선배일 뿐만 아니라 한참 검찰 선배놈들을 조롱하고 능멸하고 이 그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이게?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한 장관은 욕설 챌린지를 하냐며 맞받아쳤습니다.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욕설 챌린지나 탄핵 챌린지에 대해서 잘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호정 정의당 의원은 막말 논란을 일으킨 송 전 대표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냥 인간이 좀 덜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꼰대 중에도 저 정도로 이렇게 욕설하시는 분 또 흔치 않잖아요. 돈 넘은 막말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 민주당 이미지를 실추시킬 거란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을 향한 야권의 비난, 사람은 늘어나고 또 비판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정혁진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지금 뭐 금수, 발악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비판하는 사람의 수위는 높아지고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에 과연 정치가 있는 것인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절제된 말로 우리 그 유권자들,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일반 보통 사람들도 저는 금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요, 저게 금수저를 착각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아니, 도저히 맥락이 컨텍스트가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런 단어를 쓸 수가 있나? 예. 그러니까 빨리 이 국회는 끝나고 내년에 총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한 장관을 향한 이 거친 공격 총선에 도움이 될지도 여부겠습니다만 당에서는 조금 어떻게 할까요? 좀 메시지를 관리한다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그냥 하는 대로 다 하는 상황을 만드는 건가요? 글쎄요, 뭐 국회의원들이 뭐 국민의 대표고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뭐 그들의 의사 표현에 대해서 예. 딱히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예. 지금 정 교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정말 우리 보통 사람들도 쓰지 않을 그런 단어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라는 또 저는 한동훈 장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뭐 격한 표현은 아니었지만 내용에는 똑같이 그게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양쪽 다 정말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당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한동훈 장관의 부적절함 잘못하고 있는 예. 이런 부분들이 점점 보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감정적 표현으로 좀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그렇습니다. 뭐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탄핵은 뭐 민주주의에 뭐 위배된다. 이 정도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꼭 덧붙여서 그러면 민주당은 1일 1탄핵을 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당신네들도 뭐 위헌 심판 청구 당해봐라. 예.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고요. 민주당을 자꾸 그렇게 규정하는 거죠. 무슨 탄핵당이냐, 무슨 당이냐, 뭐 탄핵 챌린지냐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또 이런 말을 들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품격을 좀 지키면서 예. 행정부도 비판하고요. 예. 행정부도 그에 합당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이제 도덕적이고 언어도 그렇습니다만 정치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렇게 한동훈 때리기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 오히려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한동훈을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책임만 키워준다. 예. 이런 평가도 있지만 네네. 이게 궁극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 호감이 올라갈까. 그러니까 계속 체급을 높여주면 그만큼 묵직한 인물로 부상을 하고 국민들한테 뭐 인지도나 호감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답할 때마다 과연 그게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한동훈 장관한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개인적인 민주당 지각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히려 이제 당 지도부에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상환 장관이다 이런 비판 나왔습니다. 한 장관도 민주당의 비난 세례를 듣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또 한동훈 장관 발언을 함께 듣겠습니다. 근데 본인은 되게 탄핵을 당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는 이상한 장관입니다. 툭하면 기자들 앞에서 왜 나 탄핵 안 시키냐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관심이 없거든요. 기각될 거 뻔히 알면서 대충 탄핵 리스트 만들어서 막 던지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건 이상합니다.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욕설 챌린지나 탄핵 챌린지에 대해서 잘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나온 거 보면 조 변호사님 뭐 탄핵에 관심이 없다, 뭐 이상한 장관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탄핵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거는 맞는 거 아닙니까? 개별 의원들이 입장이 계속 나왔던 건 맞죠. 예. 그러니까 정치적 입장에서 계속 뭐 시행령을 통해서 법률의 효력을 무력화한다든가 유법적인 어떤 행위들을 계속한 부분에 대한 지적은 있었지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탄핵을 개인적 의원들이 밝혀온 것은 분명한데 이게 네네. 당 차원에서 탄핵을 법률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건 최근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쟁점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최근에는 한동훈 장관이죠. 그러니까 이동관 방송위원장이라든가 검사 두 분에 대한 탄핵안은 네네. 법률적으로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는 어떤 탄핵 사유가 분명히 있다고 봐서 안을 제출한 거고요. 네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당내 기구 대책위에서 법률적 검토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당 지도부에 보고되거나 어떤 탄핵안 추진 일정이 제시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 사안을 키우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 탄핵한다, 그러다 또 뭐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여쭤본 건데. 그러니까 뭐 당이 그건 공식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오지는 않았고요. 예. 검토는 돼 왔지만 예. 실제 탄핵안을 제출할지는 최근에서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일단 한 장관은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한 장관, 위헌정당 해산 심판 무겁고 또 탄핵은 가벼운 제도냐면서 둘 다 최후의 수단이다. 그렇게 쉽게 입에 오르내릴 일은 아니다. 순서가 뒤에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정혁진 변호사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위헌정당 심판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됐다고 해서 탄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는데요. 탄핵이 되려면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설시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위헌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것도 예.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되어야만 이게 위헌정당 해산이 될 수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이 최후의 수단인 건 맞고요.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탄핵은 공직자 개개인이 대상인 거고요. 네. 위헌정당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이라고 하는 조직이 대상이다. 이게 첫 번째 차이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은 탄핵 소추는 국회의 권한이 있어요. 하지만 위헌정당 해산 제소는 정부의 권한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탄핵이라고 한 제도가 진짜 저희 공부할 때는 헌법 교과서에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그런데 이 탄핵이 너무너무 남용되지 않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가지고 2021년에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했죠. 각하됐습니다. 그다음 올해만 들어와가지고 2월 달에는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소추했다가 그 9대0으로 기각이 됐죠. 그다음에 9월에는 안동환 검사 탄핵했죠. 그다음에 11월에는 지금 이제 폐기가 됐고 뭐 철회가 됐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손준성 검사장, 그다음에 그 이정섭 차장검사. 그러니까. 올해만 들어와서 5번이나 탄핵 소추라는 그런 정당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처럼 탄핵을 남용한다라고 하면 정부가 똑같이 위헌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해도 네. 어떻게 민주당이 정부를 비난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법무부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비교했을 때 그렇다라는 비교를 해서 말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요. 탄핵안이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않더라도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하는 이 국회법을 고치는 방안도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석수를 앞세워서 입법권을 남용한 건 아니냐 이런 지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지적이 맞죠. 지금 168석이라고 하는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계속 일선 검사들까지 탄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정치 경험상 이렇게 일선 수사 검사를 또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특정 정당이 탄핵을 하는 경우가 정말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조금 나가도 너무 나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한동훈 장관을 자꾸 이제 공격의 타겟으로 삼는데 사실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말은 검찰 개혁이다 하면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잘못한 점도 분명히 많았지만은 과거 역사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에 대한 어떤 증오를 가지고 검수완박이라는 걸 밀어붙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민주당은. 그런데 정권을 빼앗기고 난 이후에도 지금도 어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검찰의 이제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의 전략은 한동훈 장관을 건드리고 공격하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힘을 뺀다라는 작전인 것 같은데 계속 번번이 실패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동훈 장관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가짜 뉴스도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 먼저 도발을 한 적은 제 기억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상임위에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도 이제 반발을 많이 했는데 이러한 정치 상황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실 피로도가 쌓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잖아요. 검사를 이렇게 쉽게 탄핵한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빨리 매듭을 지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특히 송영길 전 대표의 막말에 대해서 의원들 중에서 가장 막내격입니다. 정의당 유호정 의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꼰대라는 말을 좀 붙이는 것도 부적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인간이 좀 덜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민주당이 꼰대 정치를 극복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좀 증명하신 것 같아요. 꼰대 중에도 저 정도로 이렇게 욕설 하시는 분 또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자리를 지내신 분, 당대표 지내신 분이 저런 말씀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호정 의원도 지금 그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다음에 윤희숙 전 의원도 글쎄요, 그 비판을 강하게 했어요. 정혁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저런 비판, 민주당 내와 관련된 사람들의 비판도 포함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원칙적으로 저런 말은 좀 과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하긴 하지만 과히 틀린 말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저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은 송영길 전 대표가 자초한 측면이 너무 크다. 왜 저렇게 무슨 북콘서트인지 출판 기념회인지에서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쏟아 놓으니까 그것보다 오히려 더 큰 역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까? 자기가 이렇게 산다. 그 이야기만 하면 되지. 그다음에 생각을 해보면요. 송영길 전 대표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최고위직 공무원을 역임한 사람이에요. 연봉만 1억이 넘는 연봉을 20년 넘게 국가에서 받은 겁니다. 회사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 국회의원이라고 한 자리가 지난번 김남국 의원 사태 때도 그랬지만 국회의원 연봉만 들어가는 겁니까? 세금이? 또 6억인지 7억인지 1년에 그렇게 국회의원한테 보좌관 등등등 해가지고 그다음에 인천시장 했을 때 연봉만 받았겠습니까? 판공비며 온갖 그런 혜택을 갖다 다 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흑수저인 것처럼 가난한 사람인 것처럼 코스프레하는 것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거는 본인이 재테크를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어렵게 산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재테크를 잘못했고 두 번째 왜 돈도 없으면서 이렇게 돈 봉투를 돌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지 그걸 굳이 한동훈 장관하고 비교할 것인가? 더군다나 한동훈 장관은 부부가 같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그 예. 부인은 또 변호사고 하니까 예. 소득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이제 납득할 수가 없고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 변호사님께서 얘기한 돈봉투 건은 이게 혐의 정도로만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막말 릴레이 있고 이런 것에 조 변호사님 지금 글쎄요 뭐 586에 뭐 민주화 운동을 한 걸 인정을 하지만 또 인정해야 되지만 민주화 운동 선민 사상이 있는 거 아니야? 선민 의식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사실 본질의 어떤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막말이나 주변부 문제로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가 부적절하죠. 그런 네. 말은. 근데 이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최근에 어떤 검찰의 어떤 뭐 전행, 예. 또 현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서 정치 탄압을 특히 본인에게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입장을 표할 수 있는데 예. 그 내용이 다 묻히고 막말 논란에서 시작해서 586에 대한 어떤 이 정치적 평가와 뭐 청산 이렇게 확대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 내용도 이제 본질을 보면 뭐 586이 일제히 뭐 지금 이 정치적 상황을 책임져야 될 어떤 구체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개별적으로 여러 방식의 정치를 해오고 있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인 거고요. 예. 이 세대 자체가 지금의 어떤 정치를 책임져야 될 어떤 문제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비판하려고 했던 내용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이 본질적인 부분이 오히려 훼손되고 이런 막말 논란으로 확대되는 것은 이게 이제 그것을 의도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결과가 이렇다고 하면 이제 공개적인 석상에서의 메시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한동훈 장관의 부인인 진은정 변호사가요. 봉사활동에 나선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길을 끌게 됐죠. 이에 대해서 한 장관의 입장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아내분께서 봉사활동하면서 동시 활동을 하셨는데 이것도 정치 행보 아니냐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회 가족은 이 적십자 관련한 봉사활동을 아주 오래전부터 모두 다 해왔습니다. 뭐 통상적인 그런 활동 같은데요. 글쎄요, 국무위원 배우자가 이제 수요 봉사회라고 이제 당연지급 회원이 돼서 봉사를 하는데 이게 뭐 총선 출마해서 부인이 얼굴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배우자가 공개 활동을 한 게 처음인지 국무위원 되고 나서 처음인지. 그 전에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면 뭐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방금 한동훈 장관이 얘기를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지금 주목받는 상황이고요. 네네. 아, 역시 우리가 모든 관심이 한동훈 장관한테 있는데 이제는 배우자에게까지 정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으로 지금 총선도 있고요. 이제 한동훈의 역할론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이제 갖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배우자에 대한 언급을 하는 한동훈 장관의 얼굴도 굉장히 흐뭇해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앞으로 내가 정치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고 여기에 있어서 내 부인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예. 거를 좀 확인한 것 같아서 뭔가 이런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준석 전 대표도 조만간 뭐 한동훈 장관이 뭐 비대위원장으로 투입되지 않겠냐 뭐 예. 이런 얘기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동훈 장관뿐만 아니라 부인을 포함해서 한동훈 장관의 이 행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총선 앞둔 민주당도 긴박하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이 비명계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을 언급을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죠. 송영길 전 대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5선 이상민 의원이 탈당 후 국민의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의원은 개딸당이 된 민주당이 개과천선을 하고 본래의 민주당으로 돌아올 확률은 1%도 안 된다는데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출마는 물론 이준석 신당과 여권과의 연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개과천선,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결함이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다. 제가 만약에 민주당을 떠난다면 그다음에는 어느 가능성이든 배제하고 할 필요는 없죠. 이 의원은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비례정당 출마 방안을 고심 중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연대 가능성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장관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전국구에 공간 열리게 되면 조국 장관도 뭔가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것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 등 이른바 조추송을 중심으로 한 비례용 정당 창당 관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신당과 선거 연합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자, 김 의원님, 지금 그 리포트를 쭉 보셨습니다만 저 정도 상황 뭐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비례정당을 해도 송영길 전 대표나 또 뭐 조국 전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진단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상황을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아마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조국, 그다음에 추미애 전 장관 뭐 신당 만드는 움직임에 대해서 정말 미칠 지경일 거예요. 사실 그 정권 그 재창출 실패의 그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 그 트리오입니다. 3인방이 그 조국 전 장관, 그렇죠. 조성추인데 그 정권 빼앗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 3인방 세 사람이 또 신당을 만들면 그거는 민주당의 분열이고 좋은 모양새가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 그 세 명은 지금 뭐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억울할 게 전혀 없잖아요.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부정 때문에 지금 막 유죄 판결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죠. 추미애 장관으로 인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저 그 3인방이 새 당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악몽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판단하겠지만은 그건 이제 민주당이 해결해야 될 문제겠죠. 알겠습니다. 선거제가 바뀌지 않는 한 지금 상황을 봐서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조금 난감해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당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쨌든 이제 뭐 당내에서 변수가 많아지는 것 자체는 뭐 복잡해지기 때문에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의 뜻을 같이 하는 세력들이 플러스로, 그러니까 우리 지지기 기반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을 때는 좋은 건데 과연 저 세 분들이 나왔을 때 민주당 지지와 중도층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당 내에 어떤 그 열성 지지자들 중심으로 분화가 일어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런데 지금 뭐 조국, 송영길, 추미애 이 세 분들이 함께 뭘 하기에는 상당히 본인들의 주장이나 정치적 무게감에 있어서 무겁기 때문에 하나로 연대해서 뭔가를 하기에는 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요, 민주당 의원 30명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자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전 대표 또 조국 전 장관 연대 가능성 뭐 이런 리스크가 사전 방지하자 이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정혁진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 법안 추진 가능성은 있는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가능성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저거는 반드시 되어야 될 당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지금 국회에서 그걸 갖다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긴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렇게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 과연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뭐 12월이든 1월이든 그 출마 선언을 하고 출마를 한다고 해도 만약에 지금 항소심 재판 중인데요. 2월이나 3월이나 아니면 4월 초에 총선 직전에 조국 전 장관이 항소심 판결이 나와서 법정 구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건 송영길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에 대한 사법 리스크도 벅찬데 여기에다가 조 전 장관의 사법 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런 것까지 있게 되면은 이거는 참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그거를 알고 이 위성정당 방지와 관련된 이전의 공직선거법으로 돌아가는 조치가 아마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 더욱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